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빈혈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을 진단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열 혹은 부종 이런 것들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학적인 소견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감기가 걸려도 발열이 날 수 있죠. 장염이 심해도 발열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장염에 의해서 발열이 나는 환자분이 왔는데 발열이라고 진단을 하진 않죠. 장염을 진단을 하고 장염에 의한 어떤 이학적인 소견으로 설사도 있고 발열도 있고 복통도 있고 이렇게 진단을 하겠죠. 빈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인되는 질환이 있고 그 원인되는 질환에 의해 관찰되는 하나의 이학적인 소견입니다. 빈혈이라는 것 자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 입장에서 그 원인되는 질환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어떤 식으로 오시나 하면 많이 피곤해요, 혹은 머리가 아파요, 숨이 많이 차요, 의욕이 많이 떨어져요, 식욕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이러면서 저 빈혈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빈혈이 있으면 좀 어지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면 숨이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무기력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빈혈인가? 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빈혈은 증상으로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빈혈은 검사실 소견으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빈혈을 진단받고 싶으시면 피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피검사를 하지 않고도 빈혈을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해볼 만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눈꺼풀을 까보면 돼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눈꺼풀을 까보면서 그것만 보고도 혈색소, 헤모글로빈, 빈혈 수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거의 1단위 오차 이내로 맞추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그 전설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빈혈은 검사실 소견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피검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피검사를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이거저거 MCV나 레티큘로사이트 이런 것들 볼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들은 헤모글로빈 수치, 빈혈 수치만 아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13, 여자들은 12 이하일 경우에 빈혈을 진단합니다. 만성적으로 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분들이 사실 11이나 10 정도 떨어져 갖고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치에 적응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좀 없는 곳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죠. 이 빈혈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거에 좀 적응을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혈 수치가 9, 8, 7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은 쉽게 피곤해지거나 어지럽거나 물이 창박해진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무기력해진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빈혈은 진단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의사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진단받는 순간 이 사람이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지? 라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빈혈에 있는 경우는 어딘가에서 피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젊은 여자분들이 빈혈로 오신 경우는 근데 어떤 산부인과적인 질환들이 있어서 월경량이 유독 많거나 월경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빈혈 수치가 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빈혈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부인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월경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미레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빈혈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피가 어디서 새지 않나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피가 새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피를 아무리 정상적으로 잘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어도 빈혈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피가 새고 있을까요? 흔한 원인은 위장관계입니다. 보통 위나 소장, 대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피가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빈혈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빈혈이 관찰되면 이 사람 위나 대장에 어떤 병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별 자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 검사를 통해서 피가 좀 나오지 않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피가 나온다면 피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이 빈혈이 관찰되면 의사들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권하게 됩니다. 보통 빈혈로 내원한 환자한테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자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종양이 있을 수 있고 그 종양 병변에서 피가 새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중에 빈혈이 있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위에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빈혈이 있다고 종양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피가 새는 경우도 빈혈이 있을 수 있지만 피를 만드는 그 원재료가 부족한 경우도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건강하게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월경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죠. 항상 피를 좀 많이 만들어내기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많이 쓰겠죠. 피를 만들어낼 때는 원재료로 철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월경을 하는 젊은 여자의 경우 빈혈이 관찰될 경우 상당수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는 안 되고 추가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 빈혈이 의심될 경우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내지만 거기다가 철분 동태 검사라고 조금 빈혈에 대한 조금 더 세분화된 자세한 검사를 보통 같이 냅니다. 이거는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암으로 때려찍고 내야 되는데 오더를 많이 내면 검사비가 많이 나오겠죠. 환자분한테 과한 검사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직감, 경험, 노하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검사 비용이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젊은 여자분이 왔고 예전에도 빈혈이 좀 많았고 굉장히 좀 창백하고 이러면은 철분 동태 검사를 보통 같이 냅니다. 이 철분 동태 검사를 내면 그 수치를 보고 이제 의사가 뭐 페리틴이나 TIB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철결핍성 빈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철결핍성 빈혈이 진단되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페로바 뭐 이런 거라고 이가철, 철분을 복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뭐 2번이나 하루에 3번 정도 복용하게 되고요. 이게 조금 약간 맛이 없고 위장관계 트러블이 있고 좀 드물게 알러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있고 이 약을 먹는 거를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처음에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이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빠르게 증상이 좋아집니다. 식욕이 먼저 되살아나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아지니까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네 하고 바로 끝내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분 동태 검사라고 좀 자세한 검사를 해보면 의사들이 이제 보는 수치 중에 페리틴이라는 게 있는데 저장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철분을 저장해두는 이런 저장통이 있어요.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는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철분제를 먹으면 헤모글로빈 수치는 올라가지만 그 아직 저장 공간은 하나도 곳간을 채워놓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분제를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헤모글로빈 수치만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저장 공간에 곳간에 철분을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실 철분은 몸에서 그렇게 흡수율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장기간으로 먹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제를 복용할 때 좀 위장관계 트러블이 많고 좀 맛도 좀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경우는 이게 원래 식전약이거든요. 공복에 복용에 효과가 좋은데 너무 불편하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주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루에 2번 정도로 처방을 내기는 하지만 너무 힘든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기간을 길게 먹는 게 중요해요. 왜?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9개월 정도는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번을 먹든 3번을 먹든 5번을 먹든 한 달에 먹고 끝내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을 먹더라도 한 9개월 정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이제 정맥주사로 철분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철분주사는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경구약제를 복용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철분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증상이 심한 정도랑은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정맥주사로 맞으시면 됩니다. 사실 정맥주사는 일반적으로 좀 비급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철분제는 비용이 되게 싸기 때문에 그냥 철분제를 기본적으로 드셔보시고 이 철분제 복용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정맥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뭐 2번까지 맞아도 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맥주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환자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젊은 여자분인데 굉장히 창백한 분입니다. 근데 헤모글로빈 수치를 봤더니 5.0이에요. 응급 상황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 정도면 사실 응급실로 보내서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태평해요. 본인은 아무 불편감이 거의 없는데 뛰거나 할 때 약간 좀 숨이 찬 것 같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태평하게 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 입장에서도 사실 솔직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맥박수를 보면 맥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데 헤모글로빈은 사실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요. 산소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되게 적으니까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심장이 막 엄청 바쁘게 뜹니다. 왜냐면 피를 빨리 돌려야죠.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적으니까 빨리라도 돌려야 몸속에
몸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도 심장 입장에서는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뛰고 있는 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숨이 찬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세가 많은 분이 이렇게 심각한 빈혈 수치가 있다면 심장 질환으로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맥박수만 좀 빠르고 본인은 그냥 그거에 굉장히 적응을 해서 아무 불편감이 없이 태평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냥 경구약제만 복용하면서 조금 지켜볼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너무 증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도 그냥 경구약제만 권하기는 좀 그래서 철분 주사를 권했고, 철분 주사를 맞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주일쯤 뒤에 이제 피검사를 해보고 호전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경과를 보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혈은 그 원인되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원인되는 질환이 다른 것들일 수도 있고, 그 다른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는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1차 진료 환경에서 접하는 엽산 결핍성 빈혈이나 철 결핍성 빈혈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빈혈은 증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피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는 빈혈이 진단되면 빈혈은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되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는 분별 자멸 검사나 위대장 내시경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보통 빈혈이 있는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철분제 약을 복용하면 되고, 한 달 정도만 복용을 해도 증상은 좋아지지만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 복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불편감이 많으신 분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철분제를 철분 보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닥신TV가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래 맨 처음에 시작했었고요. 요즘에는 사실 의료 정보보다 중고차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제가 부업으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유튜버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의료 콘텐츠 제작을 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의료 콘텐츠를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제 영상을 재밌게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거나 응원을 좀 해주고 싶으신 분은 할 만한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